저는 클로디아 슈나이더입니다. 나토 군사전략연구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독일 해군에서 26년을 복무했죠. 전쟁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 제게 브뤼셀 본부에서 갑작스럽게 명령이 떨어진 건 지난 10월이었어요. 클로디아, 한국 가야겠어 상관이 말했습니다. 마덱스 2025 참관 명령이야. 한국이요? 거기 가서 뭘 본다는 건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시아 군사력에 대한 제 편견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또 시간 낭비내 저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작은 점을 찾았어요. 제 편견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2009년 발트해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다국적 잠수함 훈련이었는데 한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소통 문제로 제 부하 하나가 크게 다쳤습니다. 헬기로 급히 후송되는 부하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분노했어요. 당시 저는 한국 측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엉망이야. 그때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아시아 해군들은 아직 멀었어. 그들과 함께 작전하는 건 위험해. 동료들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클로디아 말이 맞아. 그들은 겉만 그럴듯하지. 그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전략은 못 배운다는 게 제 좌우명이 됐죠.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하를 잃을 뻔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시간 30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회사들은 인정하지만 군사기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덱스 참관하러 가시나요? 요즘 많은 외국분들이 부산으로 오세요. 네, 업무차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스튜어디스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대로였어요. 회색빛 아파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좁은 도로엔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군사혁신이 나온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마덱스 보러 오셨나요? 요즘 온 나라가 난리예요. 난리라니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대단한가 봐요. 저도 잘 모르지만 뉴스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기사분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착잡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클 텐데 말이에요.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스코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떠들썩한 분위기. 마치 전시회라기보다는 축제 같았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몰려와 있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진지함이 부족해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죠. 유럽의 군사 전시회와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너무 상업적이고 쇼적인 느낌이었어요. 역시 아시아식이야. 숙소인 해운대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서 브리핑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CVX, 차세대 구축함 KDDX, 무인 전투체계들. 용어들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허풍으로만 보였어요. 또 어디서 베껴온 기술들을 짜깁기 한 거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기술의 유럽 디자인, 그걸로 독자 개발이라고 우기는 거야. 뻔한 수법이지.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마덱스에 참여하는 걸까요? 자료를 자세히 보니 중동, 동남아,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더군요. 단순한 무기 전시회라면 이 정도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외교적 제스처일 거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내려다본 부산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거대한 항구가 보였어요.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밤늦도록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저렇게 바쁘게 뭘 하는 거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항구의 규모도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함부르크 항구만큼이나 거대했습니다. 경제는 인정하지만 그게 군사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군사기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경제력과 군사력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특히 첨단 무기 개발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다 확인되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시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길 바랐습니다. 며칠 돌아보고 적당한 보고서 하나 쓰고 돌아가는 것 말이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아침 풍경을 보며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이 흔들릴 것만 같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시장 입구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뒤케르트였어요. 프랑스 해군 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이죠. 우리는 나토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전형적인 프랑스 엘리트였어요. 클로디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뒤케르트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도 이 코미디를 보러 온 건가? 코미디라니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의 군사혁신이라는 건 말일세. 뒤케르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론 몇 대 띄운 항모 흉내를 보겠다고 파리에서 여기까지 날아왔어. 상부에서 보고서 쓰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왔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케르트의 말에 동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거부감도 느꼈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 아닌가요? 클로디아, 자네 너무 진지해. 뒤케르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미 다 알 수 있는 일이야. 미국 기술 베끼고 유럽 디자인 따라하고 그걸로 뭔가 대단한 척하는 거지.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뒤케르트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일본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인도도 마찬가지야.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 있겠나? 뒤케르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뒤케르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본 한국 전투기 있잖아. KF-21인가? 그것도 결국 미국 부품 짜깁기 아니었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엔진은 G, 레이더는 로키드 마틴 기술 베낀 거고 항전 장비도 죄다 서구 것들이야. 뒤케르트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포장만 한국산이지 속은 완전 서구 기술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군요. 25년 이 바닥에서 굴러본 경험이야. 뒤케르트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패턴은 뻔해. 기술은 수입하고 조립은 자국에서 하고 그걸로 자주국방이라고 외치는 거지. 일본도 그랬고 인도도 마찬가지야.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라고 특별할 게 뭐 있겠나? 오히려 더 뒤떨어져 있을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케르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보였습니다. 각국의 군복을 입은 장성들, 정장 차림의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들까지. 생각보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기 봐, 인도 해군 제독도 왔네. 뒤케르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루마니아 장군도 보이고 사우디 대표단까지. 다들 구경 삼아 온 거겠지. 구경이라기엔. 외교적 제스처야. 뒤케르트가 단언했어요. 주최국 체면 세워주는 거지. 자네도 알잖아. 이런 자리에서는 다들 관심 있는 척해야 하는 거. 뭘 그런 걸로 고민해?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단순한 구경꾼 같지 않았어요. 뭔가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인도 해군 제독은 한국 관계자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뒤케르트, 저들 표정 좀 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뭐가? 너무 진지해 보이지 않나요? 단순한 구경이라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요? 뒤케르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연기가 늘었나 보지. 외교관들은 원래 그래. 속으로는 시시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루마니아 장군이 한국 기술자와 나누는 대화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단순한 외교적 덕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더 신경 쓰이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전시회에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부스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이번엔 한국 부스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저기 사우디 대표단 보세요. 저는 뒤케르트에게 말했습니다. 뭐 어쨌다는 거야? 뒤케르트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석유값 좀 오르니까 신무기 쇼핑 나온 거겠지. 어차피 미국 것들만 살 텐데.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단순히 쇼핑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진지한 협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역관을 대동한 것도 이상했어요. 보통 고위급 대표단은 영어로 소통하는데 말이죠. 아랍어 통역관까지 데려왔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게 뭐 이상한가? 뒤케르트가 반문했어요. 예의상 그러는 거지. 입구에서 배포하는 팸플릿을 받아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까지 4개 언어로 제작되어 있었어요. 내용도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기술적 스펙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뒤케르트에게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꽤 구체적이네요. 성능 수치까지 다 나와 있어요. 뒤케르트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하지만 실제와는 다를 거야. 이런 홍보 자료를 믿으면 안 되지. 북한도 선전물은 그럴듯하게 만들거든. 그 순간 한국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셨나요? 저희 전시를 안내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함정, 항공기, 아니면 미래 전투 체계. 뒤케르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에요. 거칠해 말고 진짜 기술을 보고 싶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것 말이죠. 안내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기술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실제 성능 데이터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실제 성능 데이터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전시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인데 말이죠. 네,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에요. 안내원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뒤케르트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본격적인 전시 관람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였어요. KF-21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뒤케르트가 속삭였습니다. F-16하고 유로파이터 섞어놓은 것 같잖아.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형만 보면 기존 전투기들의 조합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은 통합 임무 컴퓨터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모든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조종사에게 제공하죠. 센서 융합이라면 F-35도 하고 있는 기술 아닌가요? 뒤케르트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한국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지형과 전술을 분석해서 만든 특화 모드가 있어요. 산악 지형에서의 적어도 침투,
다층 방공망 회피 등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이 놀라웠어요. 전투기가 산맥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침투하면서도 적 레이더를 완벽히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작전 환경에 맞춘 맞춤형 기술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개발하신 건가요? 저는 더 깊이 물어봤어요. 12년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끈기 있게 개발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AESA 레이더는 어떤가요? 저는 더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완전 자체 개발입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탐지거리 200km, 동시 추적 목표 64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세계 최고라니요? 뒤케르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넘어선다는 말인가요? 일부 성능에서는 그렇습니다.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의 신뢰성은 기존 레이더들을 앞섭니다. 근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F-16 레이더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어요. 미군 측에서도 놀라워했죠.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젊은 엔지니어가 허풍을 떠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런 기술력을 가진 건가? 다음으로 간 곳은 한화 시스템 부스였습니다. 해상 전투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지스 시스템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거대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해상통합 전투체계 KIMETS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함정, 항공기, 육상시설을 하나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실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빠른 건가요? 지연시간이 0.05초 이하입니다.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성능은 미국 해군도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어요. 나토에서도 계속 연구 중인 분야였죠. 뒤케르트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로 작동하는 건 아니겠지? 시연은 해봤나요? 물론입니다.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지난 8월 동해에서 실제 시험을 했습니다. 구축함 3척, 호위함 2척, F-15K 4대, 지상 레이더 6기가 완벽하게 연동됐어요. 시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러 함정과 항공기가 완벽하게 동조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말이죠. 한 척의 함정이 탐지한 목표 정보가 즉시 모든 플랫폼에 공유되고 가장 적절한 무기로 요격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AI 기반의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각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달렸죠. 수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 해군 제독이 저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인상이 온화했어요. 독일에서 오셨나요? 제독이 영어로 물었어요. 네, 나토 소속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제독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베끼기나 조립이 아니라 진짜 기술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독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한국과 협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기업이 인도 해군에 납품한 어뢰가 있어요. 제독이 설명했어요.
기존에 쓰던 유럽산보다 성능이 30% 향상됐습니다. 듀케르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서구 것 아닌가요? 물론 일부는 그렇죠.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때로는 원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30% 성능 향상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무기 체계에서 30% 성능 향상은 혁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죠?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제독이 설명했어요. 인도양의 특수한 해양 환경, 우리 해군의 작전 패턴까지 모두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해줬죠. 유럽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듀케르트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기존 제품을 파는데 급급해요. 제독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고객 맞춤형으로 새로 개발해줍니다. 그게 큰 차이죠. 맞춤형 개발.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강점인 것 같았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재설계하는 능력 말이죠. 부스를 나서며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은 확실했어요. 오후에는 조선업체 부스들을 둘러봤습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의 전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인 전투함 모형들이 가득했는데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이것 봐, 듀케르트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무인함이라니.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현실인 양 포장하고 있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거든요. 매끈한 선체에 각종 센서들이 빼곡히 달려있고 사람이 탈 공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무인으로 운항이 가능한 걸까요? 저것들이 정말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HD 현대 관계자가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선공학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이 무인함은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인공지능이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작전을 수행하죠. 인공지능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사람 없이 작전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순찰, 감시, 심지어 간단한 교전까지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듀케르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원격 조종 아닌가요? 진정한 의미의 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바다 한가운데서 무인함 여러 척이 편대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정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지네만에서 시험 운항한 장면입니다. 박사가 설명했어요. 부산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명령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조종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무인함들이 서로 소통하며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회피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정확히 멈췄습니다. 마치 군함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20년간 축적한 조선 기술과 최신 AI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박사가 자부심 있게 답했어요. 특히 해상 환경에서의 자율 항법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20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게 분명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한 번에 최대 20척까지 편대 운항이 가능합니다. 박사가 설명했어요. 각 함정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전술을 스스로 선택하죠. 20척이라니. 이는 중간 규모 해군의 전 전력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만약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해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처음에는 5척으로 시작했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점차 늘려가면서 스물척까지 성공했습니다. 뒤케르트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신뢰성은 어떤가요? 바다에서 오작동하면 큰일 아닌가요? 그래서 3년간 수천 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박사가 답했어요. 현재 신뢰도는 99.2%입니다. 유인 함정보다 사고율이 낮아요. 99.2%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한화오션 부스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무인 잠수함이었어요. 크기는 소형이었지만 온갖 센서와 무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저는 물었어요. 수중 경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적 잠수함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추적하고 필요하면 공격도 가능해요. 무인으로요? 저는 놀랐어요. 네, 완전 자율입니다. 엔지니어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한 번 배치하면 6개월 동안 바닷속에서 홀로 임무를 수행하죠. 6개월이라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전통적인 해전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었습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나요? 뒤케르트가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연료 전지와 리튬 배터리를 조합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필요하면 해수면으로 올라와서 태양광으로도 충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기술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저 개념 단계인 건가요? 실제 테스트는 해봤나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동해에서 3개월간 시험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어요. 중국 잠수함도 여러 번 탐지했죠. 중국 잠수함을요? 저는 더욱 놀랐어요. 네, 우리 해역을 침범한 적 잠수함들을 모두 탐지했어요.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해군에서도 깜짝 놀랐죠. 중국 잠수함을 탐지했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실전 수준의 성능을 입증한 거였어요. 뒤케르트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문제는 없나요? 무인 무기의 사용에는 제약이 많지 않나요? 물론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최종 공격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완전 자율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윤리적 고려까지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실용화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계속 도전했죠. 1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끈기와 집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남의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해온 거였습니다. 부스를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가요? 한국이 정말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클로디아, 어떻게 생각해? 뒤케르트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상과 너무 달라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장이 많을 거야. 뒤케르트가 말했어요. 실제로는 아직 개발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이 갑자기 이런 기술을 가질 리 없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특별 전시 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VIP 전용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작고 검은 배 한 척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길이가 4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엄청났어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검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젊은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30 정도로 보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중령은 처음 봤어요. KDDX 차세대 구축함의 실증함입니다. 중령이 설명했어요. 실제 크기는 이것의 3배 정도 되죠.
차세대 구축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뒤케르트가 의문을 표했어요. 작지만 강력합니다. 중령의 눈이 반짝였어요. 30개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30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이지스 함급의 성능이었어요. 이 작은 함정이 어떻게 미니 이지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령이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기존 이지스의 핵심 기능을 소형화한 거죠. 크기는 10분의 1이지만 성능은 80% 수준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소형화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미국도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저는 기술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중령이 설명했어요. 하드웨어를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끌어올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AI인가요? 제가 더 깊이 물었어요. 딥러닝 기반의 표적 인식 시스템입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수백만 개의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기존 레이더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인공지능. 또 다시 나온 키워드였어요. 한국의 모든 신무기에는 AI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령이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함정 하나가 수십 개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상대로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으로 구축함 한 대를 상대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방어 능력만큼은 대등합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오히려 작고 빨라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 분석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함정의 크기와 화력이 곧 전투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배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어떤가요? 뒤케르트가 물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어선 수준입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50km 밖에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어선 수준이라니. 이 정도면 사실상 바다의 유령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령이 함정 내부를 보여줬는데 승무원 숙소가 기존 함정의 절반도 안 됐어요. 승무원이 몇 명이 나타나요? 저는 물었어요. 40명입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기존 구축함의 3분의 1 수준이죠. 40명으로 구축함급 함정을 운용한다니. 이건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가능한 거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중령이 설명했어요. AI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은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되죠. 한국에서 언제부터 AI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킨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했어요. 중령이 답했어요. 게임 산업과 IT 기술이 밑바탕이 됐죠. 젊은 개발자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함정을 한 바퀴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미래의 군함 같았어요. 모든 것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언제 실전 배치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10년 내에 20척을 건조할 예정이에요. 20척이라니. 이 작은 함정들이 한국 해군의 주력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기존 구축함과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이 곧 세계 최고 수준의 연안 방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작지만 강력한 함정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게 되는 것이죠. 뒤케르트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됐나요? 실전에서 정말 작동할까요? 3년간 수백 번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성공률은 96% 이상이에요. 해외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해외 전문가들이요? 작년에 미 해군 관계자들이 와서 시연을 봤어요. 중령이 말했어요. 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96%라는 숫자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 정도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비용은 어떤가요? 저는 경제적인 측면이 궁금했어요. 기존 구축함의 60% 수준입니다. 중령이 답했어요. 하지만 성능은 80% 수준을 유지하죠. 가성비가 압도적이에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한 거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저는 중령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젊은 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방식이라면 크고 비싼 함정 몇 척보다는 작고 똑똑한 함정 여러 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중령이 설명했어요. 미래 해전은 숫자와 지능의 게임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 저는 과거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함정을 나서며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군 철학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특별 브리핑에 초대받았습니다. 비공개 세션이었어요. 참석자는 각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총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한국 해군 제독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입니다. 제독이 말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건 항공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항공모함과는 달랐어요. 더 작고 더 날렵해 보였습니다. CVX 경항공모함입니다. 제독이 설명했어요. 배수량 4만 톤, 전장 270m. 기존 항모의 절반 크기지만 효율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절반 크기라니. 그래도 상당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왜 작게 만든 걸까요? 제독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핵심은 전자기 캐터펄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자기 캐터펄트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개발 비용만 수조 원이 드는 기술이었죠.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12년간 투자했습니다. 제독이 답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기술적 난제보다 더 어려운 건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독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다음으로 보여준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령 함대라고 불리는 무인 함들의 편대였어요. 무인 전투함 12척이 하나의 함대를 이룹니다. 제독이 설명했어요. 항모를 호위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죠. 화면 속 무인함들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조종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했어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독이 계속 설명했어요. 적의 공격을 받아도 인명피해는 없죠. 인명피해 없는 전쟁. 이것이 미래 해전의 모습인 걸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한 항모라는 개념이죠.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제독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기존 항모는 너무 크고 비쌉니다. 한 척 잃으면 국가적 손실이죠. 하지만 우리 항모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비용 제독이 설명했어요. 잃어도 재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설계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는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제독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크고 위협적인 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를 만든 거죠.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2009년 발트해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한국 해군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그 편견이 소통을 막았던 거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독이 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16년 전 발트해에서 한국 해군과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데 무엇이 변화의 원동력이었나요? 제독이 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 그때의 실패가 저희에게는 큰 자극이 됐을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게 만든 계기였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독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제독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이 정도 수준에 오른 비결이 뭔가요? 인도 대표가 물었어요. 제독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절박함과 끈기, 그리고 젊은 인재들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중요했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편견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제독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기술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웠죠. 아직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죠. 그 힘을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뒤케르트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떨까? 결국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 아닌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브리핑을 들으며 제 오만함을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 정말 미래의 모습일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마지막 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전시장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윤지훈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한국해양연구원 소속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조용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매우 진지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해 볼까요? 전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독일 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늘 궁금했어요.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인정했어요. 베끼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독창성이 없다고 봤어요. 이해해요. 윤 박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그런 시선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윤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북분단, 주변 강대국들,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생존하려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독일은 나토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신 건가요? 맞아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핵무기 없는 핵 억제력은 만들 수 있죠. 핵무기 없는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재래식 전력을 갖는 거예요.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바다에서는 누구도 쉽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군사 기술이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윤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크고 비싼 무기 몇 개보다는 작고 똑똑한 무기 많이. 집중보다는 분산. 과시보다는 실용성을 택한 거죠. 하지만 그런 철학이 어떻게 이런 혁신으로 이어진 건가요?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절박함이죠. 윤 박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었어요.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윤 박사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독일은 나토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어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그들이 정말 대단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동기가 그들을 움직이는 건가요? 애국심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전 정신이에요.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세대거든요. 기성세대가 못했다면 자신들이 해보겠다는 거죠.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 이것이 한국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었나 봅니다. 저도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일해요. 윤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과 IT를 만들던 그 열정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게임과 IT 기술이 군사 기술과 연결되나요? 물론이죠. 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인공지능,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기술. 모두 게임 산업에서 발전된 기술들이에요. 한국의 강점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거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다른 거였어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뭔가요? 편견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윤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기술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웠죠.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질 리 없다는 편견 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2009년에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고가 났는데 한국 측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더 발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민족이에요. 실패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런 마인드가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개발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윤 박사가 말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절망적인 현실. 윤 박사의 말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만든 무기들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윤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평화예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죠. 평화를 위한 힘. 이것이 한국 국방 철학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아니에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은 철로 만든 군대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정신으로 해군을 만들었어요. 정신으로 해군을?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싸우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신으로 만든 해군. 윤 박사의 말이 정확했어요. 한국 해군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실함과 미래에 대한 의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작지만 강력한 함정들, 무인 전투 체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만든 사람들의 절실함까지.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 혁신했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부산에 있었어요. 제목은 더 인비저벌 다크트런 왜 대한민국의 바다는 세계를 바꾸는가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해군력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크기와 화력이 전부가 아니다. 지능과 효율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부산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작은 스텔스함, 무인 전투함대, 경항공모함. 모든 것이 기존 상식을 뒤엎는 것들이었죠. 대한민국은 자원의 한계를 창의성으로 극복했다. 저는 계속 썼어요.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았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제 편견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2009년 발트해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써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과의 소통 실패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고 그것이 진정한 협력을 막았다. 나토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관심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한 독일 장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길이라니? 효율성과 실용성의 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크고 비싼 것보다 작고 똑똑한 것을 선택한 거죠. 미래는 그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예상과 달랐나 봅니다. 클로디아, 자네 정말 한국이 우리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능가가 아니라 추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근거가 있나?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무인 함대, AI 통합 시스템, 소형화된 이지스 기술 저는 하나씩 나열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미래 해전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보고서 발표 후 뒤케르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클로디아, 자네 좀 이상해졌어. 한국에서 뭘 본 거야? 미래를 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래라니? 과장 아닌가? 전쟁의 미래요. 저는 설명했어요. 더 이상 크고 비싼 무기가 답이 아니에요. 작고 똑똑한 무기들이 바다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뒤케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한국 선전에 넘어간 것 같군. 현실을 봐. 여전히 미국이 바다의 주인이야. 지금은 그렇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한국이 보여준 방향이 미래일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향이 미래라는 걸 말이죠. 무인화, 지능화, 소형화. 이것이 다음 세대 해군력의 키워드가 될 거였어요. 보고서 중간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다. 절박함에서 나왔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윤지훈 박사와의 대화를 인용했어요. 그들은 철로 만든 군대가 아니라 정신으로 만든 해군을 건설했다. 기술보다 철학이 앞선 것이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건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다. 한 나라의 존엄 그 자체였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혁신했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앞당겼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다. 크기가 아니라 지혜로, 힘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부에서 추가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일부는 찬성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어요. 한 달 후, 저는 또 다른 회의에서 뒤케르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고 있었어요. 클로디아, 아직도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저는 그를 쳐다보다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텔스함의 모습,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윤지훈 박사와의 대화까지. 그들이 만든 건 정말 항공모함이 아니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지.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2009년 발트해에서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그들은 16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세상이 비웃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After MADEX 유럽 해군이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혁신이 나온다. 그리고 그 혁신은 세계를 바꾼다. 부산에서의 나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바다를,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해하게 됐어요. 6개월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무인 함대가 실전 배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한국 군사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뒤케르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로디아, 자네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사우디가 한국 무인함 20척을 주문했다는 소식 들었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부산 항구에는 더 많은 첨단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윤지훈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클로디아 박사님,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시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답했어요. 진짜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크기가 아니라 지혜로 결정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를 한국이 먼저 보여줬다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큰 꿈.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바다는 이제 세계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 더 많은 나라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